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오셨죠? 그럼 부담스러운데. 자,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3시간 총론하고요. 오후에 이제 강론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승진하시는 분들하고 채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총론은. 강론은 이제 우리 승진하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승진하신 분들 막 이렇게 연락도 오시고 이러셨더라고요. 오늘 오신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한 20, 3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무하시니까 바쁘시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좀 부담스럽게 됐네요. 자,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거든요.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총론 파트를 보시면 총론 파트에서 오늘은 무슨 그 숫자와 관련된 내용만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제가 조금씩 이제 붙여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청탁금지법 워낙 많이 보시는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가 여기 없지만 숫자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서 공공기관, 공직자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조심할 게 국공립학교만 들어갑니까? 여기는 사립학교도 들어갑니까? 사립학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언론사도 공공기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그 밑에 보시면 저기 3번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국공립학교는 들어가는데 사립학교하고 언론사는 안 들어가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가 다르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1번은 너무나 뻔한 거여서 옆에 답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을 우리가 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 아시죠? 그죠? 보시면 음식물은 3만 원이고 경조사비는 5만 원. 근데 축의금이나 조의금 대신에 환조하는 10만 원, 이건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선물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다음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 이게 이제 선물이고, 그러면 뭐는 제외입니까? 밑에 보세요. 금전은 선물이 아니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유가증권도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품권은 제외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중에서 상품권은 이제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제외. 원래는 안 됐거든요. 개정되면서 상품권 제외. 그다음에 음식물하고 경조사비는 위에 1번, 2번에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선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이 4개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거기 물품뿐만 아니고 뭣도 들어갑니까? 상품권도 선물에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죠? 조심. 그럼 이때 이 선물은 얼마까지입니까? 5만 원인데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원래는 10만 원이었잖아. 얼마로 올랐습니까? 15만 원 올랐죠. 그죠? 올랐고 명절 때는 몇만 원까지라고요? 30만 원까지. 그죠? 그래서 위에 이제 15, 30이고 위에 가로는 농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이 원재료로 몇 % 넘게 들어가야 됩니까? 50이죠? 50 넘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강의 사례금인데, 자, 먼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들은 다 외부 강의는 40만 원이잖아. 근데 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나 언론인들도 아까 우리가 공직자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4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각급 학교 교직원이라 언론인들은 이 사람들은 시간당 100만 원까지예요. 100만 원까지. 이것도 이제 실무 종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상한액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1시간 한 건이니까. 근데 문제는 1시간 초과 강의했을 때 사례금 총액은 시간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50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외부 강의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더라도 최대 얼마예요? 60만 원 초과 안 되겠죠. 그죠? 60만 원 초과 안 된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4번 조심합니다. 외부 강의할 때 신고해야 되잖아요. 신고인데 어떤 외부 강의만 신고합니까?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만 신고합니다. 두 번째,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를 할 때도 거기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요청한 경우는 안 합니까?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이런 데서 요청한 외부 강의는 사례금 받아도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거 여기는 예외다. 됐죠? 자, 그리고 강의라면 강의를 할 때는 사례금 받는 강의할 때 이거는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죠. 강의를 마치고 나서 며칠이라고요?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채용도 그런데 승진 문제 있죠. 승진 문제는 채용 문제보다 좀 더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승진 문제하고 채용도 마찬가지인데 승진 문제 수준이 아주 막 높지는 않잖아요. 좀 지저분하고 말장난 문제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그 강의를 마친 다음 날부터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문제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친 날로부터지 마친 다음 날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 이내 서면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강의를 하고 났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10일 이내에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한 건 11월 1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금이 되는 게 뭐 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 11월 30일 날 마지막 날 입금이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이때 했으니까 10일 이내 일단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건 다 아는데 사례금 있죠, 사례금. 사례금이 얼마인지, 강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까지 모르기 때문에 10일 이내 아는 것만 이거 빼고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1월 30일 돈이 돌았으니까 얼마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알면은 이거를요 며칠 이내에 보완해야 됩니까? 5일이죠? 5일 이내에 보완해야 된다. 자, 이거 하고요 그 5일하고 그 밑에 2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왔는데 통장으로 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봉투를 주는 겁니다. 봉투를 줬는데 봉투에 딱 열어보니까 1시간 강의했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다 60만 원 초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초과된 걸 알았으면 이건 초과금은 며칠인데 신고입니까? 이건 이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5일, 얘는 이틀 해가지고 두 개를 헷갈리지 않게 조금 공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신고 처리에서는요, 이것부터 갑시다. 우리가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때는 무기명 신고입니까? 기명 신고입니까? 기명으로 하죠? 네, 기명으로 자기는 밝히고 신고해야 되고 증거도 같이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 뒤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에서도 대리신고제도 도입,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거 아시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조심할 건 무기명 신고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게 이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어떤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거를 신고합니다. 자, 신고를 할 때 이 A라는 사람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할 때 누구한테 신고하냐면요. 첫 번째가 해당 기관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공직자가 뭐 1년에 300만 원 넘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은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독기관이 있죠. 감독기관에다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도 신고할 수 있냐면 감사원, 그 다음에 수사기관 이다 신고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여기다가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A가 여기다가 먼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조사나 수사를 할 사건이야. 그럼 여기다가 사건을 이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첩받으면 얘네들은 이제 조사라든가 수사를 끝낼 거 아닙니까? 끝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결과를 며칠 이내에 알려줍니까? 결과를 냈으면 10일 이내에 여기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딱 보니까 여기서 조사라든가 수사한 게 결과가 이상해. 이상하면 여기다가 야 니네 결정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 같은 거 붙여가지고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재조사 요구는 며칠입니까? 30일이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재조사 해야 됩니다. 재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죠. 결과 나오면 재조사 결과는 여기다가 며칠 이내에 알려준다고요? 7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10일, 30일, 7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10일입니다만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책 넣고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훑어보시고 여기서 제가 정리할 건 이거거든요. 보세요. 자, 이제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진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상한 애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많고 요즘에 또 이제 그 무차별 신림역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면접 같은 데서도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A라는 사람을 수사를 합니다. 수사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직무 관련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 A가 일단은 자 B라는 사람하고 A가 되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B는 또 이 A를 수사하는 경찰과 엄청나게 친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A가 B를 통해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부정청탁.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위해서 3자를 위해서 경찰한테 부정청탁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B가 공직자예요. 공직자라면 이렇게 3자 위해서 부정청탁한 사람은 몇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얘는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얘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하나. 두 번째. 근데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한 B가 공직자는 아니야. 공직자는 아니라면 이건 얼마예요? 이거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아니면 2천만 원. 예, 과태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거기에 좀 빠져 있는데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 A라는 사람이 수사를 받는데 A는 그러면 3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청탁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사건인데 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한 이 A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야.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 A가 자기 사건인데 자기한테 직접 수사라는 이 경찰한테 직접 부정청탁. 이 사람이 직접 부정청탁하면 이거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찰이 이제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를 하는데 외부 강의인데 초과 사례금 받았습니다. 근데 초과 사례금 받았으면요, 아까 금방 이틀 이내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신고도 안 하고요, 이걸 반환도 안 했어. 그럼 이때 이거 안 한 사람은 얼마야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처벌을 조금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내용들 다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1번은 뭐 보시면 되고 2번도 똑같습니다.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할 때 소속 기관장한테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죠? 10일 이내 항상 신고는 서면 신고죠. 그죠? 서면 신고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확인하면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라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 가도 이것도 신고 대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조심합시다. 안날로부터 아까 똑같아요. 며칠 이내에 신고하라고요? 이틀 이내. 이틀 이내인데 문제는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든 청탁금지법이든 신고는 대부분 누구한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속 기관장 있죠. 기관의 장한테 신고하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거는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소속 기관장한테 서면 신고예요. 그죠? 됐죠? 근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신고 중에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가 아니고요. 신고 중에 행동강령 책임관 있죠. 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 할 때입니까? 직무 관련자고 뭐 할 때? 골프할 때. 그러니까 골프는 원래는 직무 관련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직무 관련자가 누구냐면 자기 동창이에요. 동창이다 보니까 동창이나 친족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이거는 행동강령한테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골프 신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도 훑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승진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2023년도 1차에 있었던 승진시험하고요. 예전에 이제 승진시험은 정말 거의 100% 공제책에서 나왔었잖아요. 공제책 거의 100% 나왔거든요. 지문이. 근데 이번 승진시험은 이번 2023년 승진시험은 공제책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지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어디 부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공제책 파트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략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중략이라고 돼 있어서 생략해버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조금씩 나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뭐 책에도 없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 준비하시는 분께서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막 이렇게 상담을 막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책에도 없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승진 문제를 분석을 해봐도 물론 이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공제책에 있는 것만 보면은 학교 가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양을 늘려나가는 건 그건 이제 그냥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전히 그죠? 그냥 범위를 줄여가지고 공제책에 있는 것만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었으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갈게요. 이틀 이내 자 체크 누구에게 신고한다고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조심. 초과 금액은 누구한테 반환해야 됩니까? 제공자한테 반환해야 돼. 제공자 반환입니다. 기관장 신고, 제공자 반환. 그런데 그러면 A라는 이제 공무원이 초과 사례금 받았는데 소속 기관장한테 초과 사례금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이 사람이 제공자한테 반환을 안 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반환 안 하면 기관장은 네가 반환할 금액은 얼마야라고 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 알려줍니까? 7일 이내. 그러면 이 사람은 7일 이내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공자한테 반환해야 돼요. 그건 지체 없이야. 그리고 나서 반환했다는 사실은 또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기관장한테 알려줘야 되면 됐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 밑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공자에게 초과 금액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 또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한 달에 3번 초과 못하죠? 3번 초과 못하는데, 근데 뒤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받고 하는 건 3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건 별도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3번을 초과해서 외부 강의 하려면은 그때는 소속 기관장한테 뭐요? 미리 승인 받죠. 그때는 3번 초과하면 미리 승인입니다. 그때는 3번까지는 그냥 신고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탁금지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충돌방지법. 자, 우리 기지가 한번 켤까요?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 또 오랜만에 수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강의를 한 게 올해가 3년 딱 만 13년 넘었거든요. 강의 시작한 거는 23년 됐고, 근데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충 보니까 얼굴이 좀 낯이 익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채용 학생들만 대상으로 강의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되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약간.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오랫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강의실 들어올 때 막 떨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떨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좀 긴장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은 좀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 가볼게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있죠? 사적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다 몇 년이라고요? 2년이야, 2년. 다 2년이 들어가, 숫자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3번, 4번, 5번은 잠깐만 묶어볼게요. 묶어보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적 이해관계자가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거기에 제가 안 써놨지만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들어보세요. 공직자나 또는 그 가족들 있죠. 공직자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뭘 갖고 있다고요? 주식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자본금 있죠. 자본금을 갖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 얘가 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채용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승진은요, 뭐까지 가야 되냐면, 그럼 이걸 자세히 보려면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되잖아. 그 3가지가 대통령 찾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몇 % 넘게요? 30이죠? 30. 그 다음에 출자 지분도 몇이라고요? 30. 그 다음에 자본금은 몇입니까? 50이죠?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좀 조심, 승진은. 근데 채용 학생들은요,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승진은 거기까지. 그래서 자, 주식은 30, 지분도 30이고 자본금은 50이다. 해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됐죠? 그렇게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다 2년이고 나머지 다 2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이 법에서 고위공직자 있죠. 고위공직자는 계급 뭐 이상입니까? 치안감 이상이죠. 치안감 이상과 시도청장들이 바로 고위공직자라고 돼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이제 법 조문 직접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죠. 자, 한번 이제 가봅시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경찰이 A를 수사를 한다고 수사를 하는데 이 A가 누구냐면 우리가 금방 봤던 사적이 관계자예요. 경찰이 A를 수사하는데 A하고 경찰 입장에서 A는 사적의 관계자, 자기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수사하는 건 당연히 공정하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경찰은요, 이 사실을 소속 기관장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죠? 신고인데 여기는 신고가 전부 다 며칠입니까? 14일이죠? 신고는 여기는 그죠? 이해충돌 방지 14일이거든요. 그 얘기에서 보시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에 많은 경우는요,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한테 서면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일 이내. 됐죠? 그리고 또 우리 승진시험은요, 괄호도 많이 나오죠. 괄호에 대리인도 포함입니다. 그죠? 포함. 잠깐 이런 거예요. 잠깐 보시면, 자, 경찰이 A를 수사하는데 A하고 경찰은 사적 이해관계는 없어요. 아닌데 근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이제 당연히 변호사를 살 거 아닙니까? 네, 수사 받으니까. 근데 이 변호사가 수사하는 경찰과 이 사람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경찰이고 변호사가 이 경찰의 가족이야. 그럼 이것도 좀 불공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도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가로에 대리인 포함입니다. 그죠? 포함을 제외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3번도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옛날에 되게 말이 많았던 건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요, 어떤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LH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얘네들은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공공기관 아닙니까? 얘네들이 막 부동산 개발하고 하잖아요. 아파트 만들고.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A라는 이 공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요 원래는 보유 안 했는데 최근에 이걸 뭐 했다? 샀습니다. 사면은 이 사람도 당연히 이거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돼. 이것도 며칠 이내에 신고합니까? 14일에 임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거예요. 부동산을 어떻게 취급하느냐고요?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이 자기 공공기관에서 개발할 때, 이런 데 개발할 때 이걸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고 있다면 이거는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됐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14일 이내.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런 얘기죠. 4번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찰도 되게 우여곡절이 많은 조직이잖아요.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잖아요. 그럼 치안정감이면 고위공직자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예전에 누가 수사본부에 왔었어요? 정순신 아시죠, 그죠? 정순신은 무슨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었잖아. 검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자격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치안정감이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변호사니까 치안정감 되기 전에 민간 부분에서 활동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경찰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활동했던 거? 3년 동안 활동해야 돼요. 활동 내역을 경찰 치안정감 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돼?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 이거 제출해야 돼. 민간 부분에서 활동 내역을.
이거를 제출합니다. 그죠? 여기서 포인트가 또 하나 뭐냐면요. 이건 숫자고요. 민간 부분에서 활동 내역은 어떤 겁니까? 활동 내역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민간물에서 무슨 활동한 거? 영리행위. 영리행위 했던 건 활동 내역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비영리행위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영리행위만 들어가죠. 그거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비영리까지 넣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뒤로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으로 가십니다. 5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것도 잠깐만 고민해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우리 경찰이 A라는 사람을 지금 수사합니다. 그럼 수사를 받는 A를 우리가 직무 관련자라 그래요. 근데 경찰이 직무 관련자하고 만약에 금전거래라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조금 이상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 수사 받는 사람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경찰은 소속 기관장한테 이거를 뭐라는 겁니까? 신고하라는 거야. 신고. 미리 이건 신고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하는데 당연히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가지고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 A가 누구냐면 금융기관이야.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이자 내고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돈 빌린 그것까지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하더라도 이 사람이 경매 같은 데서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경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경찰이 직접 A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배우자. 배우자가 A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 할 때도 이 사람은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세 번째가 경찰이 누구예요? 직계 존비속. 존비속이 이 사람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이 누구예요? 특수관계 사업자. 이 아까 특수관계 사업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회사인데 주식을 경찰이나 가족들이 몇 퍼센트 넘게 갖고 있다고요? 30. 지분? 30. 자본금? 50이죠. 그게 특수관계 사업자야. 이런 사업자들이 이 경찰 수사하면 이 사람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할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신경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 존비속의 뒷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이거 보실 때 이 직계 존비속 뒤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좀 몇 곳 있거든요. 오늘 가셔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한 번 정도는 좀 오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 A하고 B하고 재혼을 한 거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이제 재혼하기 전에 전 배우자하고 낳았던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B 입장에서도 재혼하기 전에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B의 자녀는 A 입장에서는 자기 직계 비속은 아니잖아요, 자기. 근데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면 이 사람이 A하고 금전거래, 부동산 거래에도 이것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5번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고 6번 갑니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알게 된 비밀 이런 미공개 정보 이용해가지고 재물 같은 거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공직자는 공직자 그만두고 몇 년 아직 안 지난 사람 포함입니까? 3년이죠? 3년 안 지난 사람 포함입니다. 포함. 그래서 3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밑에 이제 좀 처벌이 중요해요. 처벌이 중요하게 밑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인데 여기서 퇴직자는 공직자 그만둔 지 몇 년 안 지난 사람? 여기는 2년이죠. 이 사람하고 사적 접촉하는 경우는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사적 접촉 뭘 말합니까?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숫자만 좀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신경 쓸 게 8번이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형벌로 처벌하는 게 있고요. 과태료로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벌부터 먼저 한번 딱 따져볼게요. 딱 3가지 보시면 되거든요. 보세요. 자, 공직자가 자, 비밀이라든가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재물이라든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는요 제3자한테 취득하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 이 공직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죠? 이거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벌금이고 또 조심할 게 여기는 징역과 벌금을 같이 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는 병과 가능해요. 자, 이거 하나 됐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가 이 공직자로부터 A라는 사람이 A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근데 A가 공직자로부터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A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서 A가 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게 이거인 거 알면서도 받아가지고 취득한 이 A라는 사람은 처벌 어떻게 합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합니다. 됐죠? 자, 세 번째가 공직자가요 공무상 비밀이라든가 미공개 정보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이용했을 뿐이지 뭘 취득하지 않았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3년 이하 징역과 3천 벌금을 병과 이거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3가지가 일단 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형벌은.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에 10번입니다. 10번. 10번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딱 3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자, 하나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모르면 2천만 원이야. 모르면 2천만 원이고요. 1,000만 원짜리 2개밖에 없어요. 3천만 원짜리도 2개만 알면 돼요. 나머지 모르는 건 다 2천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아까 금방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은요. 책에 다 있습니다. 된 사람은 아까 그 민간 부분에서 영리 업무 민간 부분에서 활동 내역 있잖아요. 활동 내역을 30일 이내 이거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요. 이걸 제출 안 한 거야. 활동 내역을. 그럼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 원입니다. 됐죠? 두 번째.
자, 공직자가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퇴직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 2년 안 된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사적인 접촉. 이거 하려면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신고 안 한 거예요. 신고 안 한 이 두 개가 1,000만 원이에요. 딱 봐도 위법의 정도가 다른 것보다 좀 낮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만 원짜리는 어떤 거냐면 3,000만 원은요. 여기도 두 개인데 자 보세요. 어떤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는요. 그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자기 가족 회사하고 수의계약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요, 어떤 고위공직자가 자기 가족 회사하고 수의계약 맺으라고 이걸 지시, 유도, 묵인한 거예요. 수의계약 맺도록. 이러면 이건 3,000만 원이거든요. 또 하나가 두 번째 뭐냐면 어떤 공공기관에 이제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위공직자가 그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거야. 그럼 그 공공기관에서는요,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문제되니. 근데 그 고위공직자가 그 공공기관에 자기 가족이 채용되도록 뭐 했다고요? 지시, 유도, 묵인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얼마요? 3,0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모르면 다 얼마라고요? 2,000만 원인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화 시켜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책 보시면 거기에 이제 8번, 9번 가볼게요. 공공기관 가족이 채용되도록 이거 하고 수의계약 이 두 개가 3,000만 원 아시겠습니까? 바로 위에 민간 부분 업무활동대행 미제출, 그 다음에 그 밑에 퇴직자 사적적 미신고 이 두 개가 1,000만 원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다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죠. 됐죠? 그죠? 여기까지. 자, 아내가 좀 덥네요. 켜달라고 하면 안 돼? 켜달라고 해줘. 더워. 그럼 아침은 드셨나 모르겠네요. 강호 아침 먹었니? 뭐 먹었어? 삼겹살? 미쳤어 아침부터?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직하고 이제 지금 채용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공부하는 친구들이 옛날에 비해서 나이가 되게 어려졌거든요. 어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군대도 안 가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남학생인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참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막 군대도 안 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막 20살 이런 친구들일 텐데 놀아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좀 와가지고 또 경찰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어린 나이인데.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자기 직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대견하기도 하죠. 우리 애들은 진짜 생각이 없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살지 제 걱정이에요. 근데 생각도 없는데 벌써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제 그 나이 때는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가 있나는 생각도 하는데 좀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찰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것까지 설명 안 드리는데 하나만 봅시다. 거기에 제가 압축해 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양가로 1번에 3번에 미군정 시기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악법들이 이제 미군정 시대 때 다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는데 폐지될 때 가장 나중에 폐지된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보안법이잖아요. 보안법은 48년도고 그 앞에 정치예 세 가지는 45년도에 폐지되거든요. 정이 무슨 법이요? 정치범 처벌법. 치가 치안유지법. 얘가 예비 검속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치예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죠. 나머지 건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법규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도 이것도 여러분들 뭐 숫자 넣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자치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법규도 숫자 넣으시면 되는데 뭐 제가 설명할까 아니 근데 여기서 조금만 설명드릴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조례하고 규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의회라고 안 써 있습니다. 법조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조심. 법령이 위임한 범위예요. 그냥 법령의 범위예요? 조례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입니까? 법령의 범위입니까? 법령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지 법령이 위임한 범위라고 안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령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근데 단 어떤 조례는 위임이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의 뭐 제한? 권리 제한.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 할 때? 벌칙. 이 세 개는 이건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위임이 필요해요. 자, 또 마찬가지 규칙은요. 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여기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예요. 여기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예요.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야 그냥 여기도. 그러니까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라고 돼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 다 위임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됐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경찰행정기관에 뭐 경찰청장 나와 있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 2년 중임 불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할게요. 자, 질문. 경찰청장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보완합시다. 경찰청장님은 임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합니까? 임명 절차는 뭐 숫자가 아니지만 봐두시라고요. 첫 번째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뭐예요? 동의죠? 동의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뭐?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 이렇게 가는 거 아시죠?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뭘 위반하면요? 헌법이나 뭘 위반하면 법률 위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법률을 뭘로 낸다고요? 법령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법령 아니야. 법률이야. 법률을 위배하면 두 번째 국회가 뭐 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죠.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다. 조심할게. 탄핵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로 넘어가잖아. 헌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핵할 수 있다가 탄핵소 의결입니다. 그냥 이 두 개를 좀 더 보완하시면 돼요. 청장.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갑시다. 이런 국가수사본부장은 계급이 뭐요? 치안정감이고요. 그리고 임기 이런 건 청장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할 때 이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실무종합에는요, 거기에 보니까 2번에 실무종합은 기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억밖에 안 나와 있고 니은부터 미음은 그냥 중략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략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한번 다 보시면 다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본다면 수사 사무를 몇 년 이상 하셨다고요? 10년 이상 하신 분 중에서 자, 우리 경찰이라면 뭐 이상입니까? 총경 이상이죠? 총경 이상이다 해가지고 이걸 바꾸겠죠. 이걸.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10년이니까 이게 중작으로 돼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하고 우리가 좀만 쉴게요. 여러분 질문, 국가경찰위원회는 일단 어디에 둡니까? 행안부에 두죠. 행안부에 두는데 사무는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경찰청이 수행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실 거고, 그리고 구성들 위원장 1명 포함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은요, 위원회는 다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위원회는. 그죠? 근데 이게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냥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둘 다 노력해야 된다예요. 근데 저 뒤에 가면요, 여러분들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 경찰청이나 시도청에 인권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인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거든요. 거기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답니다. 거기는. 노력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합시다.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노력해야 된다. 근데 경찰청과 시도청 인권위원회는 초과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구별하시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뭐 4번에 읽어보시고 특히나 D급 보십시다.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인 거 아시겠죠? 여기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안 지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식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식의 문제냐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좀 이따 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경찰위원회 자격요건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무슨 법상? 그건 지방공무법상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바꾼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신경 쓰실 필요 있어요. 그 부분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기는 뭐 너무 쉬우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요,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있죠. 이게 비슷한 것들도 있고 좀 다른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걸 섞어버릴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의요 봅시다. 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제의 요구해요?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은 의결한 날부터 며칠 이내 제의 요구? 10일 이내. 그러면 위원장은요, 요구받은 때로부터 며칠 이내 재의결? 7일 재의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정기회는 매달 2회 누가 소집합니까? 위원장이.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매월 2회 청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임시회는요, 필요할 때마다 여는데 위원장한테 임시회 좀 엽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원 몇 명? 3명 이상. 그리고 행안부 장관, 청장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3명 이상. 그럼 질문할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시회 열자고 요구하는 사람은 위원 몇 명? 거기는 2명 이상이거든. 여기는 3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죠. 의결은 제가 출가하시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좀 덥네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좀 오시고요.